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연장을 갔던 경기였고요. 26대 20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이게 뭐 예측이 틀렸다는 면에서요? 아니 뭐 지난주에 사실 커크 커즌스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입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근데 뭐 사실 커즌스가 그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커즌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주 4경기 중에서 업셋이 많았잖아요. 네네. 저는 이 경기가 제일 큰 업셋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좀 보면 사실 그 홈팀은 세인츠였어요. 더 높은 시드고 그렇지. 3번 시드의 홈 경기를 치르는 팀이었는데 세인츠는 지난주까지 사실 1, 2번 시드 경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계속 주전들을 다 썼고 오히려 낮은 시드인 6번 시드인 제일 낮은 시드로 플레이오프의 턱걸이에서 올라온 바이킹스는 이미 지난주 경기 전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전에 6번 시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주전들 다 쉬게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 경기를 치르는 세인츠는 피곤한 상태였고 높은 시드인데 네. 바이킹스는 바이위크를 치르고 나온 팀처럼 조금 더 프레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기력에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어떤 선수에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일단 첫 번째 델빈 쿡입니다. 왜냐하면 델빈 쿡이 17주 만이 아니라 16주 차이도 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쉬기 위한 쉼이 아니라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좀 이렇게 낫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심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쉰 거였는데 2주 동안 부상이 완쾌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더 프레시해진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델빈 쿡 그다음에 이제 백업 러닝백이 이제 알렉산더 매틴슨도 이제 2주를 쉬고 돌아왔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델빈 쿡이 94야드 러싱에 36야드 리셉션까지 해서 총 130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델빈 쿡이 이 역할 정말 잘해줬고 네. 델빈 쿡의 러닝 게임이 잘 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러싱이 잘 돼서 이제 뭐 3야드, 4야드, 5야드, 6야드 계속 가니까 세컨 다운, 서드 다운이 짧아진다. 그렇게 되니까 패싱 공격을 해야 되는 컬크 커즌스의 부담도 경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러싱 공격이 되면 패싱 플레이가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대 수비가 러싱 공격을 이제 리스펙트하게 되기 때문에 패싱 공격에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러싱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패스 러시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고 그다음에 플레이 액션이 잘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컬 커슨스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델빈 쿡이 들어와서 이제 서드 다운 컨버전 중요한 걸 계속 이제 갱신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드라이브가 연장되는 것도 있고 타임 오프 포지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연장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인츠의 공격 기회를 제한한다. 세인츠의 공격 시간을 줄여준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세인츠 같이 무서운 공격력을 가진 팀을 시간을 제한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비가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수비가 좀 더 프레시하게 수비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사실 델빈 쿡의 프레시한 상태에서 출발이 정말 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수비가 잘해줄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일단 바이킹스 수비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세인츠의 알빈 카메라, 라테이비어스 머리에 러싱 공격을 정말 잘 차단해줬어요. 네. 그래서 두 선수를 합쳐서 42야드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좋았고 아까 이제 델빈 쿡이 잘 되니까 바이킹스는 패싱 공격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세인츠는 이제 러싱 공격이 묶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패싱 공격에 부담이 가고 디펜시브 엔드 2명, 에버슨 그리핀,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헌터 2명이 이제 편하게 패스 러시를 하게 됐고 그 패스 러시가 그 이제 미래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선수이지만 드루 브리스까지도 괴롭혔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기 전반적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드류 브리스가 이날 정말 드류 브리스답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렇죠. 굉장히 경기가 힘들었던 세인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이킹스가 크게 뒤지면 뭐 쫓아가기도 힘들지만 턴오버를 해서 기회를 더 잡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인츠가 올 시즌에 단일 시즌 최소 턴오버 기록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 시즌 이제 16경기에서 턴오버가 8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는 턴오버를 2개나 했다. 네. 그리고 2개 다 드루 브리스가 했다. 하나는 인터셉션, 하나는 펌블 로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 그 패스 러시가 큰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드루 브리스의 성적을 보면 패스 러시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208야드 그 다음에 원 터치다운으로 묶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루 브리스 패스가 잘 안 되니까
마이클 토마스도 제 기능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7개 캐치에 70야드 터치다운 없이. 네. 그러니까 러싱 공격이 막히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다 이게 돌고 돌아서 패싱 공격까지 막히는 효과가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인츠는 전반적으로 공격이 좀 안 풀린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 시즌 내내 옥탄가 높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세인츠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날 세인츠에서 유일하게 잘해준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테이섬 힐입니다. 네. 네, 테이섬 힐을 좀 이날 활약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세인츠의 첫 터치다운을 셋업했던 50야드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이에서 바로 이제 알빈 카메라가 4야드 터치다운 런을 할 수 있게끔 키 블록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리시버 역할을 하면서 20야드 터치다운 캐치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러닝백처럼 공을 4번 가지고 뛰어서 50야드 러싱. 그러니까 한 번 뛸 때마다 12.5야드를 전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날 세인츠의 리딩 러셔가 카메라나 머리가 아니고 테이섬 힐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한 번 이제 후반 4쿼터 후반에 28야드 런으로서 이제 득점권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아쉽게 이제 드루 브리스의 펌블로 무의가 되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정말 강한 인상을 줬었거든요. 이제 수비수를 이제 밀치고 스티프함을 해서 밀고 들어와서 28야드 런을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중계하던 트로이 에이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스트 모드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테이섬 힐이 이날 뭐 사실 세인츠에서 몇 안 되는 잘한 선수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이제 테이섬 힐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이 경기 포함해서 이제 바이킹스가 세인츠에게 5번 붙어서 4승 1패예요. 이 정도면 세인츠가 이제 바이킹스한테 호구로 잡힌 게 아닌가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천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바이킹스 입장에서 일단 수훈갑은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델빈 쿡을 말씀을 드렸고 또 수훈갑을 한 2명 정도 더 뽑아보자 그러면 저 이제 첫 번째로는 세이프티 앤서니 해리스인 것 같아요. 이날 저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프로볼 선정된 선수들 말씀드릴 때 NFC 그 세이프티 프로볼러로 저는 이제 앤서니 해리스가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볼에 못 뽑힌 서름을 이 경기에서 풀어냈다. 네. 그래서 이날 보면 드루 브리스의 패스를 인터셉트를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이빙 캐치를 인터셉트를 해서 그걸 30야드씩이나 리턴하면서 사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인터셉트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컸고 두 번째로는 역시 컬 커스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커스스가 부끄럽네요 진짜. 아닙니다. 이제 커스스가 델빈 쿡의 도움을 분명히 받긴 했어요. 하지만 이날 커스스도 분명히 본인 역할을 해줬다. 왜냐하면 서드다운 컨버전을 계속 여러 차례 경신해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한 것도 있고 중요 상황에서는 한 몫씩 해주더라. 특히 연장전에 가서 승리의 발판이 되는 아담 틸렌에게 그 롱 패스하는 그 패스는 정말 정확하게 잘 갖다 줬거든요. 아담 틸렌이 돌아보니 공이 그냥 바로 이제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정확한 패스 이날 여러 차례 해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상황에서 어쨌든 퍼스트다운을 계속 갱신해주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컬 커스스가 패스러시에 쫓겨서도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아담 틸렌 패스 이후에는 또 뭘 했느냐? 패스러시가 들어오는데 그걸 피해서 또 왼쪽 엔드존 끝에 있는 카일 루돌프에게 또 패스를 잘 성공시켜서 결국 그 위닝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끝냈다라는 면에서 커슨스도 어쨌든 그 러닝 게임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날 수훈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산 패싱 야드 그리고 통산 패싱 터치다운 1위에 랭크된 선수 그리고 앞 경기 이제 페이트리어츠까지 포함하면 1, 2위에 랭크된 선수들이 모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브레이디와 브리즈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저 프로볼 주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올 시즌에 이 NFL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가 세대 교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쿼터백 포지션에서 네. 그런 부분이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서 이제 또 한 명의 그 이제 좀 베테랑 쿼터백이 있으니까 에런 로저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You Like That이 후댓을 이긴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후댓을 외치는 경기장에서 라커룸에서 경기 후에 컬 커슨스가 You Like That을 한번 외쳐주니 그 라커룸이 한번 이렇게 또 뒤집어졌었죠. 환호하는. 하나의 어쨌든 뭐 이제 컬 커슨스는
You Like That으로 본인 이미지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약간 그 밈이 된 것 같아요 이미. 굳어져 가고 있어요. 팀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인츠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세인츠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매년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플레이오프 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못 이기니까 좀 클러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 이번에도 패했던 바이킹스한테 네. 그때 이제 미니애폴리스 미라클에 당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사실 좀 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PI 콜이 불리지 않아서 소위 노 PI 콜에 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섞어놨다. 아. 그래서 바이킹스와 노 PI 콜을 섞어서 이번에는 바이킹스한테 노 PI 콜로 또 울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제 오버타임에서 카일 루돌프가 터치다운하는 플레이에서 슬로우 모션을 돌려보면 이게 PI성의 플레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카일 루돌프가 이제 터치다운을 하기 전에 코너백을 푸시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이제 코너백이 움직임이 이렇게 방해된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불리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 PI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인츠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그날 이제 바로 제일 앞자리에 있던 팬들은 계속 패스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플레이는 작년 플레이만큼 그렇게 아주 확연한 노 PI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것도 논란의 여진이 있기 때문에 2년 전 바이킹스에 당한 것 작년 노 PI를 섞어놓은 그런 걸로 또 그 세인츠는 또 한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불운하게 패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모로 이 세인츠가 플레이오프만 오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인츠 팬들은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쵸. 저는 들더라고요.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인츠 팬들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좀 이제 올 시즌을 정리해보는 생각해 보면 사실 브레이디하고 비슷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브리스가 몇 번이나 더 플레이오프 기회를 잡을까. 사실 이제 브리스도 이제 올 시즌 이제 1월에 이제 41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41살이 된 쿼터백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팀을 더 이끌 수 있으며 우승의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세인츠 입장에서는 이제 그 브리스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으로 사실 있던 것이 사실 이제 테리 브리지워터, 네. 테이섬 힐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제 2020년이 알빈 카메라 계약이 마지막 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알빈 카메라도 리그 정상급의 러닝백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봤었어요. 계약 마지막 해에 정상급 러닝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레이비언 벨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마음고생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뭐 레이비언 벨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안 뛰고 결국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갔고 또 작년에는 이지키얼 엘리엇도 뭐 최고 연봉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큰 게 어쨌든 골치 덩어리였는데 알빈 카메라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 해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장기 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거는 세인츠도 지금 오프 시즌 중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인츠는 사실 이제 올 시즌에도 보면 세컨더리에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벨, 일라이 애플, PJ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직전에 자노리스 젠킨스도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뭐 그 선수가 뭐 이번 주에 좋은 활약을 해주긴 했는데 이 세컨더리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도 이제 안드루 스피트 이제 오펜시브 가드도 이제 사실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2020년에. 네. 그 선수에 대한 장기 계약 여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이클 토마스가 그냥 좋게 얘기하면 정말 리그 최고의 기록을 다 써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클 토마스가 분명히 잘해서 그런 것도 있죠. 맞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클 토마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이클 토마스 뒤에 옵션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인츠가 사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즌 후반에 데즈 브라이언트를 데려가고 네. 브랜든 마샬을 데려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둘 다 뭐 잘 안 됐었죠. 데즈 브라이언트는 부상으로 바로 끝났었고 브랜든 마샬은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했었고 네. 그래서 올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직전에 뭘 했었느냐? 앤토니오 브라운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넘버 2 리시버에 대한 고민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토마스는 정말 잘하지만
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만약에 그가 막힌다? 그럼 경기가 너무 안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토마스를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넘버 2 리시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토니 브라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올 시즌 안토니오 브라운과 연관이 됐었던 팀은 다 초장이 작살이 났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토니오 브라운이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분위기 흐리고 다녀가지고. 네. 뭐 스틸러스는 어쨌든 이제 원래 소속 팀이었는데 플레이오프 진출 못했고, 레이더스. 오클랜드 레이더스도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을 하긴 했지만 그 미끄러지면서 결국 탈락했고, 또 이제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세인츠 다 와일드 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하고. 그렇죠. 안토니 브라운과 이게 접촉이 있었던 팀은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앤토니오 브라운을 데려가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토마스 뒤에 넘버 2 리시버는 있어야 된다. 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와일드카드 라운드 경기였던 시애틀 시호크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